안녕하십니까. 법학과의 강경선 교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최고법이다라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의 기초 두 번째 강의로 첫째, 헌법의 개념을 알아본다. 둘째, 역사적으로 헌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셋째, 헌법은 어떤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넷째, 헌법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헌법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그 국가의 최고법이 헌법이다. 이 정도로는 상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건데요. 과연 헌법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헌법은 국가의 통치기구 중에서 최고 통치기구들의 조직과 운영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즘 헌법에는 기본권 규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헌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통치기구의 조직, 작용, 운영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또 동시에 근본 규범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전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헌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헌법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전이 태동이 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역사까지도 소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나의 부모님이 누구셨고 또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또 누구시고 이런 것들을 잠시 동안 누구든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헌법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헌법전의 이러한 내용들이 대체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국가 고유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국가 고유의 헌법은 어렵게 보실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나라에는 일단 우리가 국가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되면은 그 나라에는 명칭이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든 로마 시대든 간에 그 나라가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대개 국가의 최고기관에 관한 규정도 있고 그때는 물론 그 국민의 기본권 규정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국가의 이 최고 권력기관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의 권한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대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국가 고유의 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주로 이제 고대에서부터 근대 이전까지 계속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헌법이라고 한다면 근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점부터는 새로운 내용들이 대폭 헌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헌법들이 이제 우리 헌법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그런 그 기관들의 조직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근대 이후에 그런 헌법 내용들이 다 들어온 그런 것이 반영된 그런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근대 이후에 들어온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우선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대 국가 이후부터는 종전과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문화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근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근대하면은 보통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럼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냐면은 그 이전의 시대, 곧 봉건 시대 내지 중세기를 넘어선 이제 시민이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근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조 시대를 지나서 또 신분제에 얽매였던 그 시대를 지나서 시민이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반봉건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시민이 주역이 되는 이 시대에는 자유주의가 고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근대 시민사회, 근대 시민국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시민국가가 들어서고 동시에 새로운 헌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러한 새로운 헌법에는 일단 봉건제도가 철폐되는 신분제가 철폐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이제 자유로운 그런 자유주의를 반영하는 그런 제도들이 들어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군주 주권이 없어지고 국민 주권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회 중심의 그런 것이 또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에 의한 통치, 그래서 법치주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성문 헌법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 헌법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유권적 기본권들, 재산권이라든가 또 종교의 자유라든가 또 정치적 자유라든가 뭐 이런 많은 자유권들이 들어오는 것이 이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빼놨지만은 국가 통치기구와 관련돼서도 과거처럼 군주에 집중된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된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기구들을 분립시키는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서 주로는 입법, 집행 그리고 사법권 이렇게 이제 권력을 분립시키는 이런 식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이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 원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기본 원리. 그 첫 번째는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말한다. 모든 권력은 인민의 것이며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집행관은 인민의 수탁자이며 봉사자이고 인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2절이나 모든 주권의 연호는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시적으로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를 보면 국민주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초기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력을 부여했지만 다수의 민중계층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국민주권 원리는 자본주의를 전개시키려는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주권 원리였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주역이 된 국민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시민계급 또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제 주역이 되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는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대체로 이 시민 국가가 성립되는 이 시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1776년, 1789년 각각 미국이 독립하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난 이 시점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영조, 정조 시대, 정조가 막 이렇게 즉위하고 하는 그런 시대죠. 드라마를 보면은 이 시대 정조 왕 시절에 노예제를 좀 폐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서양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혁명기를 맞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역을 위한 이 시민 계급을 위한 권리들이 대폭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유권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산이라는 것이 특권 계급,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리인데 비해서 이제는 이 재산권이라는 것도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보장과 그다음에 이제 양심의 자유부터 시작되는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근대를 여는 엄청난 그런 투쟁과 희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자유들이 있고요. 근데 신체의 자유가 있죠.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뭐 이런 과정이
이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을 통칭해서 자유권인데 이 자유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겠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기본 원리. 세 번째는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를 말한다. 각자가 행사하는 자연권의 한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받지 않으며 또 누구도 법률이 명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는 것. 미리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와 제5조, 제7조, 제8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기본 원리. 네 번째는 대의제의 원리다. 대의제란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 민주정치의 방법이다. 하지만 근대 입헌 국가에서의 대의제는 직접 세를 내는 자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납세자 주주론이 강했다. 또한 민중은 프랑스를 지배할 법률 제정에 관여할 만한 교육과 여가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민중 무능력론이 이를 정당화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기본 원리. 다섯 번째는 권력 분립의 원리다. 오늘날 우리들은 삼권 분립에 의한 통치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삼권 분립이란 입법권은 국회가, 집행권은 행정부가, 사법권은 법원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됐던 왕조 시대와 달리 새로운 근대 국가는 통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권력 분립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된 것이다. 권력 분립 원리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기본 원리는 성문헌법주의다. 근대 입헌 국가에서는 헌법을 성문화하였다. 왜냐하면 군주 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고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가 질서 형성의 고정화와 항구화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성문헌법은 다른 일반 법률과 구별되어 그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성헌법일 것이 요청되었다. 네, 보셨죠?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헌법전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헌법전을 보시면 여태까지 배웠던 이 특징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법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현재 우리 헌법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근대 이후에 그 100년 정도의 이 시간을 두고 또 다른 헌법 내용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으며 또 왜 나왔으며 또 어떤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근대 시민국가 1776년에 미국 독립, 그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주권자, 국민 주권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때 준비되었던 주권자들은 부르주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었던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민 계급들이 주체적인 그런 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더 숫자가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100여 년을 흘러가면서 이런 새로운 국민들, 그러니까 여태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해서 주권자의 이 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나에게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근대가 열려지는 그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특권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이 군주주권 시대는 군주와 그다음에 귀족, 성직자 이렇게 제한이 됐었는데 끊임없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끊임없이 이것이 확대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주권이지만 이 국민주권이 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선거권을 보십시오. 선거권도 근대 시민국가에서는 보통 선거가 없었습니다. 평등 선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의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제한 선거로서 그러니까 재산이 일정 정도 갖춰진 이런 사람들만이 소수가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법치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민의 법이 아니고 일정한 계급의 일정한 계층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선거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은 당연히 헌법에 근거해서 요청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국민주의 주권주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거라 하더라도 제한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가 돼야 되고 또 차등 선거가 아니라 평등 선거가 되는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권자로서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청이 생겼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헌법을 이렇게 주로 이제 모방한 나라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인데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1919년입니다. 독일의 왕조 체제가 일단 끝나고 군주 체제가 끝나고 공화국이 이제 들어서는 첫 해가 이제 1919년도에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해가 3.1운동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전체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부터 현대 사회국가제 헌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하고 아주 비슷한 현재 우리나라 헌법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헌법은 1948년도 이후에 개수를 했고 그것이 1987년도에도 큰 뭐랄까 틀의 변화 없이 그대로 개정하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와 인민주권 원리의 이 결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봉건 시대 때의 농촌 경제 중심에서 있었던 많은 농민들이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의 경향에 따라서 도시로 집중을 해서 이제 공장에 또 새로운 도시 문명에 있어서 이제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아진 국민의 대다수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노동자 농민입니다. 이 노동자 농민들의 이제 새로운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헌법이 정한 그런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해달라. 그러니까 선거권도 주고 또 많은 기본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라고 하는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층들, 그러니까 시민 계층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쪽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1848년도에 2월 혁명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충돌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1900년대에 오면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혁명이 일어나는 데서는 이제 국민주권을 폐기하고 인민주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은 인민주권대로의 지향점은 있지만 역시 국민주권의 장점을 또 상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이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이 내용적인 결합을 이제 시도하는데 이것이 1919년도에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48년도에 우리나라의 헌법, 지금까지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인데요. 당연히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이제 현대 헌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국가적 헌법 혹은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현행 헌법하고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가 등장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서는 이미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법을 만들고 입법권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입법을 하고 그 입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법을 준수하는 아주 이제 새로운 법치주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의회 선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권이 제한이 돼 있고 불평등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법도 당연히 국민 전체를 위한 법이 만들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국민 전체의 차원에서 미흡했던 이런 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전과 다른 실질적 법치주의 또는 절차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국민들에 대한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주권자로서의 실질적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치주의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법도 갖되 내용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그런 법치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유권이라는 기본권 외에도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 시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특권 계급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자유권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이 자유권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이제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전통적 기본권 강화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기본권들도 더욱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뭐 이런 것들도 무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대에 와보세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을 하고 또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을 잘해야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만 정보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어야 다시 이제 정치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도 훨씬 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고양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자유권도 무시되는 게 아니라 자유권도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것이 현대헌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법국가가 이제 나타납니다. 사법국가화하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근대 입헌주의적 국가는 당연히 3권 중에서 그러니까 입법권, 집행권 그리고 사법권 대표하는 것이 입법권은 의회고 집행권은 정부죠. 그 다음에 사법권은 법관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근대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 이제 새롭게 이것을 획득한 그러니까 이제 입법권 그러니까 의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뽑아서 우리의 대표자인 의회가 만든 의회야말로 최고다 이랬었는데 이 현대에 오면은 여전히 의회는 중요합니다만은 또 집행권도 중요하죠. 우리가 대통령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권도 여전히 중요한 그런 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사법권이 강화된다. 그것은 여전히 입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려고 해도 역시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해서 악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국민의 이익에 반한 그런 것이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집행권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을 뽑고 해도 또 역시 집행권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권이나 이 집행권에 이러한 정의스럽지 못하고 우리 반주권적인 반국민 주권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딘가가 견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법부의 이제 역할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국가가 헌법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입법부나 집행부의 그런 권한 남용에 대해서 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뭐 이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당 제도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정당 뭐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전 세계를 돌아봐도 다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불과 100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당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150년, 200년 전으로 가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 이미 이제 루소만 하더라도 정당이라는 것은 파벌이다, 국민의 일부다 해서 이제 아주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이제 좋은 제도라고 보질 않았죠. 그렇지만 국민 주권자라고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모든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역시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직업적으로 정치적 의사라든가 국민의 이익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는 그런 직업 정치인들의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은 여러 성향의 그런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는데 어떤 A당은 국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B정당은 또 국민의 어떤 정당을 대변하고 해서 정당이 이렇게 이제 복수 정당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당 제도는 이 현대 헌법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해서 우리 헌법 8조를 봐도 지금 우리 헌법은 헌법적으로 정당 제도를 보장하고 확고히 지원하는 정당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역시 또 100년 정도의 지나는 과정 속에서 뭐 우리 헌법은 좀 다르지만요. 아무튼 서구 역사에서도 100년의 역사를 지난 정당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당은 역시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대변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대변보다는 정당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21세기로 오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당 제도는 현대 국가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고 나름대로의 그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육성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아무튼 이런 과제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국제평화주의입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나라든지 국제평화주의를 지금 다 이렇게 헌법에 넣고 있고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시 이제 1800년대에 가고 하면은 전쟁이 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제 1700년대 가면 전쟁은 더 많았죠. 참 그에 비하면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20세기 후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합니다. 큰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는. 그렇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전쟁이 많은데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1945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것이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지금 가급적이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이 헌법적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평화주의가 현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게 등장을 했다는 것도 또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헌법이 등장한 것도 어느덧 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21세기에는 또 21세기의 과제가 또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헌법은 과연 어떤 것이 주제가 될 것인지 약간 예측을 할 필요가 있죠. 그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이다. 1948년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이후 제3세계 국가로 출발한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 발전 두 개 축 모두에서 성공을 거둔 모범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사회가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서의 규범 문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에 관한 언급도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헌법, 과연 어떤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개헌되어야 하는가 하면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사회의 다극화는 물론 통신과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빈부의 양극화, 환경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헌법과 헌법 이론은 최대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헌법에 대한 모색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헌법의 해석 부분을 지금 봐야 됩니다.
헌법의 해석이라는 것. 이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을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조문, 이 헌법 조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만 사실인 그 현장에,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조문에 대한 이런 그 명확한 이런 인식 과정인 이 헌법의 해석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헌법 해석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봐주시는데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모든 문자로 된 것, 모든 또 표현들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을 거쳐야 되거든요. 모든 문학 작품이나 음악이나 할 것 없이요. 마찬가지로 헌법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은 일반 조문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 개방적이다. 이제 오픈된 성격의 이런 그 간략하지만 굉장히 이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보다 더 어렵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서히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헌법 해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입니다. 뭐 헌법 조문을 보면 누구든지 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사실 이제 사실 명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냐 아니냐, 당연히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지만 온통 민주공화국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인 요소예요.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헌법도 사실규범이지만 동시에 당위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민주공화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읽으실 때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민주공화국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안 된 부분이 뭐냐, 이것을 더욱더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41조 2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200인 이상으로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하로 뽑으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더군다나 숫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해 그런 문법적 해석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법률이 뭘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형태로 헌법 41조 2항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거기에서 지금 별표로 해가지고 선거구를 나눠놨어요. 그것이 최소한도 아무튼 200인 이상이고 지금은 299명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인 이하로 떨어뜨리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상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는 좀 더 이제 어려운, 좀 복잡한 그것을 통해서 헌법 해석의 예를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헌법 31조 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받을 권리,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역시 문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엇인가, 또 능력에 따라가 무엇인가, 균등하게라는 건 무엇을 뜻할 것인가, 이제 이게 각각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물론 헌법 교과서에 해설을 봐야 되겠지만 역시 궁극적으로는 교육학자들의 교육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학자들의 책도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에 앞서서 교육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교육기본법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을 보시면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현행 헌법보다도 더 늦게 그러니까 97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 최신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러한 것을 보면은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헌법 31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 다시 또 평생 학습을 할 권리 이러한 것으로 해서 평생 학습권이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다음 2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일까? 이것을 구체화한 법률이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를 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초등교육까지만 의무로 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한에서는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들도 그러니까 의무교육 따라서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행 법에 의해서는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정지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등학교의 교육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대학교의 교육까지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헌법의 이 내용을 더욱더 정확히 알려면은 우리가 법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향점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도 봐야 됩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6조가 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표로. 그다음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인권규약이 있어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는데 그 국제규약의 제13조도 교육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보면은 현행 헌법에 대한 31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초등교육만을 헌법에서 의무로 하고 있고 또 교육기본법에서는 3년의 중등교육까지만 의무로 하고 있지만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의 취지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다 무상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헌법의 그러니까 방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학교육까지, 대학교육은 다시 석사, 박사과정까지인데 모든 것이 다 의무교육, 다시 말해서 무상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바로 국립대학들이 일단 1차적으로 무상교육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아마 이 헌법이 얘기하는 바로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데가 가장 먼저 무상으로 실시돼야 되는 그런 대학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 해석을 할 때는 헌법 조문부터 문자적인 해석부터 하지만은 그 문자적 해석을 위한 많은 보조자료, 다른 법과 다른 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야만 헌법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과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 않은 부분 헌법의 특질을 튜터 선생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특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의 특질은 헌법의 사실적 특질과 헌법의 규범적 특질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헌법의 사실적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사실적 특질에는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을 둘 수 있습니다. 정치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은 법적 현상이 아니라 실정법을 초월한 사실적 정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군주제를 택할 것인지 또는 공화제를 택할 것인지 또 대통령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택할 것인가 하는 헌법 체제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지 실적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의 영역은 정치적 세력들이 가축하는 정치의 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헌법의 사실적 특질 중 이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동시대 이념의 반영물입니다. 동시대를 풍미한 이데올로기는 헌법적 속에 투영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시민적 자유주의, 현대사회 국가 헌법에서는 사회적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의 그 특유의 이념 내지 가치 질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헌법이나 그 특유의 이념과 가치 질서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이념이나 가치 질서를 구현하려고 하는 점에서 헌법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헌법에 내재해 있는 이념 또는 가치 질서야말로 헌법 정신의 중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해석에서도 이데올로기나 가치 질서의 문제가 중시되지만, 이런 이데올로기 또는 가치 질서를 둘러싼 헌법 투쟁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헌법 해석이 순수한 논리 해석만으로 그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념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일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성립되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근대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군주 세력과 시민 계급 세력의 투쟁 과정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이때 헌법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결코 태형적인 역사성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또는 발전적인 역사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의 사실적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의 규범적 특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규범적 특질에는 최고규범성, 기본권 보장 규범성, 조직수권 규범성, 권력 제한 규범성이 있습니다. 최고규범성이라 함은 헌법은 한나라의 최고규범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헌법이 국민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제정됐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이 최고규범이기 때문에 법률,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의 입법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권 보장 규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권 보장 규범성이라 함은 근대 이후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적 징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수권 규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조직하는 규범으로서 국회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고 정부에게는 행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에는 사법권을 부여하는 수권 규범입니다. 다음은 권력 제한 규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제한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국가기관을 분립시키고 서로 견제케 하는 제한 규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헌법의 두 번째 시간,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공부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법의 정립과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